안녕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문학 속에서 비밀을 찾아보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문학 속의 숨은 신 김은교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현 씨, 이현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마어마한 분을 소개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정답고 이렇게까지 인간의 마음을 세세하게 봐주는 작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다운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항상 이게 좀 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러시아의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뭐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뭐 죄와벌, 또 뭐 카라바조프가 형제들, 네네. 뭐 요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그 진도가 안 나갈까요? 뭐 카라바조프가 형제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좀 읽다가 내려놓고서는 또 다시 읽고 내려놓고 이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게 이제 흥미를 왜 못 붙이고 또 좀 그런 좀 진도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너무 좋은 책인 건 아는데 그 러시아 이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함정이다. 아니 이 사람이 앞에 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안 돼서 저희 이제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한다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도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희에게 안내해 주실 건가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다 불가능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마 이 숲 아카데미는 1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작품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도스토옙스키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읽을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는 그 무렵에는 저는 무조건 도스토옙스키를 해요. 도스토옙스키 책을 뭐 다 읽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생 읽자. 같이 해볼까요? 평생 읽자. 평생 글벗. 평생 글벗. 평생 글벗으로 1년에 한 권씩만 읽으세요. 좀 바쁜 년에는 짧은 단편이 있잖아요. 그냥 11월 때 그렇게 읽으세요. 뭐 100페이지, 50페이지밖에 안 돼. 서서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산문을 읽든지 에세이를 읽든지 그 작가 일기라는 일기도 있어요. 하여튼 11월 달 되면 그냥 읽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그 모임이 있으면은 11월 달 이전에 한 6월 달부터 읽고 누군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교회가 좋잖아요. 그게 교인 중에 몇 분이 공부를 해서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때 발표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코멘트를 하시고 전 그런 식으로 책을 뭐 태백산맥도 읽고 목민심서도 읽고 그렇게 그러면서 성경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냈던 20대 말이 있었어요. 그 한 목사님과 그래서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읽고 장로님이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예언자들이 다 빨치산들이었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물론 거기 뭐 기독교 신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사회 개혁이 있었지 어떤 성령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었죠. 사회 개혁만 있었지 개인 구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좀 사회 구조를 통한 개인 구원을 생각했던 빨치산들이었죠. 사회주의자. 그래서 예언자들은 좀 틀린데 그거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곤 합니다. 먼저 도스토옙스키 하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작가를 만드는 작가다. 좋은 스승은요. 제자를 스승으로 삼아요. 저는요. 제 강의를 제 스승이 와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성악가 중에서 자기 제자가 노래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제자가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쓰는구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교수가 돼 있어요. 그분들 강의를 동영상을 찾아서 보곤 해요. 너무 행복해요. 좋은 작가는 뭐냐면요. 작가를 키우는 작가. 같이 해볼게요. 작가를 키우는 작가. 작가를 키우는 작가. 여러분, 그거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제자를 키우는 제자. 그죠? 시작. 제자를 키우는 제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가 제자가 되고 또 자기가 또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또 제자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작가가 돼요. 다 같이 저절로 작가가 된다. 저절로 작가가 된다. 저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폐병 3기쯤 돼야지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20대 말에. 그런 적 있었어요. 막 저녁마다 막 포도주를 먹고 막 담배를 막 뻑뻑 펴가지고 폐병을 키워야지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일 작가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약은 뭐냐면요, 도스토옙스키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작가, 제가 했던 그 백석이라든지 윤동주 도스토옙스키 참 좋아했고요. 신경림 선생님도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고 계시죠. 재밌는 건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저 아주 재밌어요. 그 선생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섬진강 쪽에 아주 그 시골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이 몇 명 안 되고, 근데 TV도 안 나오고 막 이런데 후배가 그 일본판 번역 아주 서투른 번역의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사라고 그래서 후배 도와줘야지 그래서 샀대요. 구석에 넣었는데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한 번 읽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읽다 보니까 14년 이후에 나도 모르게 작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읽다 보면 작가가 돼요. 진짜 스승이 자기 제작을 스승으로 만들듯이 이런 작가가 좋은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마찬가지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17, 18살쯤에 고등학교 때 책을 읽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나도 도스토옙스키 흉내내면서 한번 써볼까 했던 게 등단작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도스토옙스키의 그 영향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그러면은 그는 작가를 만드는 작가다. 요거 머릿속에 하나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언젠간 여러분 다 작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요, 성경적인, 제가 노인대학 가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인에게 임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무엘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마지막에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돌 맞아 죽는 스테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예수님을 좋아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뭘 쓸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러다 죽지 뭐 이러고. 근데 도와드려야 돼요. 막 젊은 사람들이 받아 써주고 인터넷 못하니까 막 이렇게 옆에서 컴퓨터를 써주고. 그래서 저도 아버님 책을 제가 이제 그 받아 적어서 책을 출판해 드렸는데요. 그 뭐 복사록이라도 만들더라도.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남긴 작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예비 작가다. 예비 작가다. 우리 다 작가예요. 다 같이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이제 1821년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46년, 그러니까 25살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세 무명 작가가 일약 이제 조명을 받는 작가가 되는데,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의 아픔을 아는 작가예요. 같이 해볼까요? 인간의 아픔을 아는 작가. 인간의 아픔을 아는 작가. 그 도스토옙스키는요, 아버지가 그 모스크바, 그 지금은 이제 중앙지가 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모스크바는 수도가 아니었죠. 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고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그 병원 일을 하시는. 근데 지금 병원 그러면 뭐 지금은 대단하지만 조선시대 때 여러분 뭐죠? 그 대장금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중급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의사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도 그냥 귀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뚜르게네프라든지 톨스토이는 완전히 귀족, 어마어마한 귀족의 부잣집 자제였죠.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난 병원 앞에는 이렇게 있고, 그 잘 사는 집이 아니죠. 이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에서 살게 많아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사를 많이 가는데요, 모퉁이 집을 좋아했대.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양쪽 길이 보이는 그런 집을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제가 그 없는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어릴 적에 16살 때 어머니가 죽음을 돌아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19살 때 그 큰
농장에서 그 농부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했던 의사였는데 맞아 죽으셨어요. 19살.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근데 도스토옙스키 마음에 이제 그래서 프로이트가 여기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은 그 삼형제 중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죽이죠. 물론 삼형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근데 그 소설 읽어보면 도스토옙스키 심리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남 이 내심 은근히 부친의 사망을 아버지의 사망을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소설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톨스토이 생각이 이렇게 부자였는데 면에서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안나 까리니나처럼 막 부자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강의할 때 안나 까리니나는 그 부자 아름다운 아주 잘생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는 잘생긴 남자랑 이렇게 불륜을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이야기, 전쟁 평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활도 그렇고 아주 네을류도 아주 부자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제가 이거 적당하지 않은 그림인데 바르바라라는 바렌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20대도 안 된 여자를 갖다 한 50대 정도 되는 은큼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부시킨이라는 사람이. 근데 시골에 있다가 어떻게 서울로 왔어요, 얘는. 근데 온갖 막 정말 뭐 식모살이 막 이런 집들을 전전하면서 젊은 애가 이렇게 있다고. 그들이 막, 얘는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젊은 막 19살, 20살이고 온갖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밤에는 뭐 자동차 세차도 하고 뭐 부동산 사무소에서 복사하는 거 일하고 뭐 이런 거 종일 하는데 40대, 50대 정도 되는 중년의 아저씨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음탕하거나 그런 것 같이는 너무 맑아, 이 사람 바보처럼. 얘가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요. 고글리의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요.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필경사 있잖아요. 등사하는 거. 등사.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남이 그걸 써주는 거예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써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몇 푼 모아서 책을 사다 갖다 주고. 그래서 혼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을 하다가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책이 서간체예요. 왔다 갔다. 서간체 편지를 하는데 5개월간의 이야기예요. 5개월간 그 30일 동의 편지를 오고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예쁜 바르바라가 미안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만에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청년에다가 잘생기고 나이도 얼마 차이가 안 지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돌조 완전 제부시키는 마지막 가서 뭐 그 결혼이 행복하겠느냐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랐던 곳을 한번 보면요. 그 굉장히 그 빈부차가 많이 났던 세인트 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인데요. 이 사람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세 이제 26, 7살 때 독서 모임에 가서 화요 독서 모임에 가서 독서 모임을 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 짧은 순간이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오고 간 거죠. 정말 묶여가지고 정말 그 평생 잊지 못할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옴스크라고 시베리아에 끌려가요. 거기서 이제 4, 5년의 그 대단한 그 형무소 생활을 지내죠. 그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뭐 영하 40도 이런데 맨살에 이 쇠 고랑을 차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착 찢으면 살이 쫙 찢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소설인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는데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키면 한 방에서 그 예를 들면 요만한 방에서 50명이 들어가서 뭐 5분 안에 목욕을 해라 해가지고 나와서 막 그 추운데 막 뜨거운 물이 좀 나오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막 박복 긁으면서 비누를 못 씻어가지고
그리고 채찍 형령이 있는데 채찍 때리면 몇 대 때릴 것 같아요? 옛날에 러시아에서 도스토옙스키 들어갔을 때. 한 10대? 기본이 5,000대예요. 이렇게 매달 묶어놓고 착착 때리다가 그러다 쓰러져요. 쓰러지면 병원에 가서 또 몇 개월 있다 나와요. 또 맞아요. 자, 2,000대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경력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 거야. 나는 5,000대 맞고 살아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진 기록이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하로부터의 수기하고 그 다음에 죄와 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죄와 벌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 집가짜 쓴 건 일본어 번역해서 그래요. 원어는 그냥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에요. 까라마조프라는 것 자체가 패밀리 네임이라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셋째, 무의식을 대화로 드러낸 작가다. 소설을 쓰면 지금까지 소설을 어떻게 썼나 볼까요? 예전에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뭐 절대자라든지 뭐 신화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데 그 다음 지나면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써요. 뭐 돈키호테라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다음에 역사를 써요. 이렇게 인간 생활을.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900년에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생각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이제 1900년에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인간이 어떤 그 지배자, 농노가 돼가지고 영주한테 속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시민사회로 되면서 개인이 중요하게 되죠. 개인이 다 자유를 얻고 그 단독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20세기 넘어가면서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을 넘어서 무의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프로이트, 니체,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 철학에서는 니체, 문학에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소설 쓰면은 대화를 쓴다든지 이렇게 뭐 사건을 쓰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무의식을 써요.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소설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책 한 거, 죄와벌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2주, 3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7일간의 기록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람 무의식을 쓰니까 꿈 얘기 쓰면 한 20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은 막 이렇게 형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 드미트리가 얘기하면 알료샤 막내가 그 신학생이죠. 알료샤가 들어요. 근데 얘기한 걸 쭉 쓰는데 그게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얘기한 걸 한 5시간 얘기한 것 같아. 끝나고 나면 알료샤가 네 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다. 저. 실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생각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을 때는 이것이 대화라기보다 무의식, 그 사람의 무의식을 소설로 썼다. 이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같이 해볼까요? 좀 힘든데 시작. 라스콜리니코프. 이 사람이 이제 도끼로 이제 지금 좀 힘들어요. 욕이 많아요. 뭐 스키, 새끼 막 이런 욕이 많아요. 러시아에는 이름에는 욕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냥 줄여서 로자라고 그래요. 로자. 같이 해볼까요? 로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좋은 대학 법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법대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고 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하고 동생은 굉장히 예쁜 여자인데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전당포 가서 할머니를 도끼로 이렇게 아주 계획을 충분히 하죠. 긴 옷에다가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그 도끼를 여기다 탁 걸어가지고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이거 풀러보라고 요거 돈을 바꿔달라고 이거 뭐 은으로 된 뭐 라이터라고 해가지고 담배꽉인가 해가지고 이제 풀러볼 때 뒤에서 도끼를 찍어서 그 도끼를 찍고 하다 뒤돌아보니까 그 전당포 할머니의 동생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또 도끼를 또 2명을 죽여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와벌은요
소설에서 앞부분에서 살해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통을 겪는 얘기가 죄와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벌 받는 기간에. 그게 1장부터 6장까지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죽일 때 땡땡 시계가 쳤거든요. 시계 소리만 울리면은 막 쓰러져요. 막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돈을 더 써요, 좋은 데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소냐의 아버지가 그 말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마차에. 그럼 거기다 장례식 비용 다 되고. 오히려 돈을 막 여기저기 좋은 일 써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걸 이제 무의식을 통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한번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닌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지못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일하고 있어. 어떤 일요? 생각하는 일을 해.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생각하는 일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러시아는요, 여기 세인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소였죠. 유일하게 얼지 않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어요. 세인트 베드로죠. 베드로 요새. 빼떼르는 피터. 베드로의 요새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수도였죠. 여기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라고 엄청나게 이제 폭격을 받고 도시가 아주 회생이 불가능해서 모스크바로 이제 도시로 옮기게 되는데 그냥 쭉 전체로 러시아라는 나라의 수도는 사실은 여기였어요. 여기 이제 그 이렇게 바다가 많고 운하가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운하가 많고 이런 데였습니다. 운하가 많고. 그런데 운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 얘기를 쓰면서도 전 세계적인 얘기를 쓴다고요. 그래서 넷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시작. 넷째.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를 소설로 쓴 작가다. 우리 이현영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뭐냐면요. 소설의 맨 첫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첫 문장에서 확 끌어야 돼요.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님 방송하니까 오프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민하셔도 만드시죠. 자, 한번 우리 이현영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의 어느 날 해질 무렵 S 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첫 문장에서 7월 초에 그냥 찌는 듯이 더운데 S골목이라고 했어요. S골목의 하숙집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거 뭐냐면 내 소설을 러시아 소설을 읽어주지 말고 너희들 텍스트로 가져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했대요. 서울. 뭐 목동의 하숙집에서 뭐 신촌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는 거죠. 뭐 도쿄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작은 방에서 거리에 나와 왠지 망설이는 모습으로 K다리를 향해 뭐 한강대교 뭐 어디도 좋고 안양천 다리도 좋고 희망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탁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쓰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그 누구라도 겪고 있는 어느 시대에 읽어도 될 만한 고전을 쓰고 있지요. 이 당시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박지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까요? 거리는 지독하게 무더웠다. 게다가 후덥지근한 공기, 혼잡, 여기저기에 놓인 석회석, 목재와 벽돌, 먼지, 근교에 별장을 가지지 못한 빼제르부르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독특한 여름의 악취.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청년의 신경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지역에 특히 많은 선술집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와 대낮인데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의 모습을 더욱 혐오스럽고 음울하게 만들고 있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서 지금도 얼마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살면 다 어떻게 절망의 시대가 많고 술집에서 취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희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제 정말 그 사회 체제가 안정되지가 않고 이런 속에서 라스콜니코프가
자기 그 삶을 이제 아프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바로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라는 이런 소설입니다. 이거 사실은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 그 당시에 1865년에 모스크바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상인의 아들이었던 27살의 게라심이라는 청년이 주인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세탁부와 하늘에 있던 두 노파를 도끼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소설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검사인데요. 법대생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요.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추리 소설이에요. 나중에 이제 2권에서 넘어가요. 이제 1, 2, 3권이 있는데 2권 중반 정도에 아 살인자가 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구나. 근데 이 소설은 반대예요. 살인자 빤히 아는 거예요. 독자는 아닌데 아는데 사람들이 몰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학교 선배, 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23살의 이 청년, 자기네 대학교 후배죠. 이 청년이 논문을 쓴 거 보니까 이 세상에 벌레 같은 존재는 이라고 그러는데 이 알죠? 이렇게 벼룩 같은 존재는 죽여도 된다는 논문을 글을 쓴 거예요. 잡지에다가. 나폴레옹도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뭐 몇천 명을 죽여도 된다. 이상하게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런 글을 쓴 애가 있는 거예요. 수상하다. 이놈이 수상하다. 그리고 자꾸 만나보니까 얘야. 이놈이야. 근데 해보니까 나쁜 애가 아니야.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가 체포를 하면 사형이 되잖아요. 자수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집에도 부르고 우리 집에 오게 해서 내 살인사건이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렇게 했다가 살인자가 자네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스도 줘요. 자수를 하면은 좀 형량이 줄어들겠지. 자수를 안 하면 위험하지. 그지? 자네 잘 알지 않나? 그런 거? 이렇게 아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얘는 그 말 듣다가 갑자기 선배님 그러고 쓰러지는 거야 이제. 쓰러지고 또 어지럼증이 계속 있고 먹지도 못했고 또 죄의식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포르피리라는 발음도 좀 힘들어요. 같이 해봐요. 포르피리. 예심 판사.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요. 또 하나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소냐. 다 같이 해볼까요? 소냐. 이 소냐가 있습니다. 소냐는 술집 우리 창녀였어요. 나이가 뭐 17, 18살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 된 그 퇴역 군인인데 그 사람이 마차에 치여 죽어서 그걸 이제 우연히 길에 가다 봐가지고 그 라스콜니코프가 장례식 비용을 대면서 제 죄의식을 덜어보려고 장례식 비용을 들어주면서 그 딸을 보게 됐는데 그 딸이 소냐. 근데 이 소냐가 대화를 하면서 왜 당신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써요 저희 가족에 왜 그러지요? 그러면 제가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보니까 뭔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요. 근데 자꾸 알아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냐가 이제 알아보죠. 그래서 아까 포르피리가 알아보고 소냐가 알아봐서 소냐가 이제 자수를 권합니다. 자수를 권해서 소냐가 자수를 권해서 이제 권할 때 뭐냐면 근본적으로 당신이 사람을 죽였죠? 그러지 않고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펴집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읽어줍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줘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일 수 있다. 응? 그렇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성경에 보면 딱 3번 나왔죠. 예수가 울었다는 구절이. 뭐 위핑이 아니에요. 크라잉에 크게 라우들리 그냥 크게 울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님이 그걸 소냐가 읽어준다고요. 그 얘기가 움직여요. 거기서 자수를 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죄악이에요. 죄를 짓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미치겠어요. 근데 소냐가 여기서 끝날 때 여기서 이제 소냐가 이제 자수하세요. 내가 같이 갈게요. 시베리아 같이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자수해야지 그러다가 다시 어지러워가지고 또 쓰러져 경찰서 앞에서 또 쓰러지가지고 뒤로 돌아서 나가려는데 소냐가 가로수도 뒤에서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흙을 한번 잡고 들어가서 자수를 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모든 영화는 거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죄악을 영화 보면요 거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성을 다 빼는 거예요. 소비에트 영화죠.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네. 배너 보시면 마지막에 막 결투를 해가지고 마차 결투를 해가지고 마지막 가서 온 가족이 다 나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보면서 병 났잖아요. 러시아에서 상영할 때는 뒷부분이 없어요. 마차에서 결투하는 부분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설할 때 계급투쟁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귀족과 싸워서 이기는 배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많은 영화들이 죄와 벌의 드라마라든지 여기서 끝나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쓰고 싶었던 것은 이것 때문에 써요. 에필로그 때문에. 에필로그 때문에 난 소설을 썼다. 근데 그 당시 비평가들이 에필로그 빼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6장까지 쓴 이유는 에필로그 때문에 썼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에필로그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베리아에 가는데 소냐가 같이 가요. 형무소 앞에서 밥도 지어주고 그 추운 혹독한 4년 이상을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한 10년 가깝게 있었어요. 4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로 또 와가지고 또 근무를 했어요. 거기 지역에. 그래서 이제 같이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벌을 받는 게 이건데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행복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도스토옙스키는 시작. 진정한 구원을 말하고 싶었던 뭐가 진정한 구원이냐?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 그 에필로그에 이 사람이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즉시 벌을 받는데 진정한 구원은 몰락했을 때 낮은 자와 만나면은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참 많아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냐를 만나서 부활을 되고 레올리도프가 카추샤라는 창녀를 만나서 부활을 얻죠. 여러분 아시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발장이 판틴을 만나고 창녀 판틴을 만나서 판틴이 죽으면서 맡긴 게 코제트라는 조그만 애잖아요. 고아. 시장님 얘 좀 살려주세요. 그 장발장이 코제트를 키우면서 그 코제트가 시집 가는 걸 보고 프랑스 혁명 과정을 보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위고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위고는 자기가 성경 해설서도 쓰고 굉장히 그 성경적인 인물, 성서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식의 슬픔과 같이 다 같이 슬픔 곁으로 슬픔 곁으로 같은 사람이죠. 그것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계기는요. 바닥으로 갔을 때 바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죠. 이렇게 어려움과 슬픔과 몰락을 경험할 때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째 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책머리에 썼던 작가. 성경 말씀을 옴스크란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만났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 이후의 소설들은 다 성경이 인용되어 있고 앞머리 성경이 딱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인데요. 이게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이게 어디 실렸냐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맨 앞장에 딱 써 있어요. 소설 들어가기 전에. 이 안나 그레고리 예브나 도스토옙스키에게 바친다. 도스토예프스카야. 이거는 그것을 받아 적어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자기 아내예요. 아내가 다 받아 적어주고 20몇 살 차이가 나요. 그걸 다 받아 적어줬거든요. 이 책을 바친다고 이 성경 구절
그 뭐냐면 알료샤라는 막내 아들이 혁명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소설로 쓰려고 그랬어요. 자기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이죠. 그래서 그걸 쓰다가 이제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요. 악령이라는 소설에 이게 써 있어요. 성경 구절이 또 써 있는데 마치 그곳 산기슭에는 노하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누가복음서 8장 32절에 있는 레기온 마귀라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마귀들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막 절벽에 때려 죽었다고.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절이 나와요. 도시의 악령들. 그래서 그 소설의 악령이라는 소설에는 요 도시에 있는 이런 악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한 7가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지만 죄와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1년에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 2년에 걸쳐서 읽으시고 대화해 보시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문학들이 진짜 너무나 이제 성경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대문호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문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작가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진도를 좀 나가야 되지 않나.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와벌을 쓰셨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와닿아서 진짜 오래 걸리더라도 꼭 죄와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삶은 그렇게 큰 굴곡이 없어서 이게 한번 몰락해야 이게 밑바닥에서 이 구원을 맛보는데 굉장히 좌절감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나 전 이렇게 곡절 많은 인생의 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약간 전율하게 하네요.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진짜 우리의 삶이 끝나갈 쯤에 내가 정말 내 삶의 깊은 곳에서 꺼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절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저희 기대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